네, 2021 광산경제아카데미 광연을 맡아주셨던 최백은 교수님과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의 경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강연에서는 세계 경제와 경제 대전환에 대한 포괄적인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요. 이제 좌담에서는 지역 경제의 변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생태계 변화, 지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주제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지역 경제 생태계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그에 대한 적응,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 생태계를 알아볼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 생태계의 특징과 이제 코로나 이전 경제의 특성이 있다면 이제 김영집 부총장님께서 먼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우리 강주 또 전남까지 포괄하자면 이 경제 상태가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경제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업들의 존재 양태들도 대기업들이 많이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더 중소 하청 이렇게 위주의 기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탄탄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까 골목상권이랄까 소상인들이 굉장히 좀 많아. 서비스 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력 지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보면은 중위 정도나 또 하위 정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급습을 해가지고 지금 2년간 거쳐오다 보니까 원래 코로나 특징이 이 결과적으로 웃기는 애예요. 이게 이 부유층은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못 사는 층은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조금 더 형편이 안 좋은 우리 지역은 더 열악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위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위기를 직감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비추었을 때 오늘 최백은 교수님께서 정말로 파국이냐 극복을 기록할 것이냐 하는 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주몽 교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저성장이라고 하는 게 고차가 되어졌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에 마이너스 3%거든요. 반면에 이제 대한민국은 이 마이너스 1%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K 코로나 방역 덕분에 많은 그 선망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그 영향이 더 컸고 그 아픔도 더 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뉴 노멀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저성장이지만 이제 비대면화를 통해서 세상이 전환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산업이나 경제 그다음에 많은 그 시민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나 산업이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김영집 부총장님께 드릴까 합니다. 이제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장 그리고 작년까지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장을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체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받은 경제적 타격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가 여기 강주에서는 제일 먼저 그 환자가 발생했던 것이 강산구였어요. 그래서 경제는 사실 엄두도 안 났고 코로나 방역 대응에 모든 행정력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때 우리 강산구에서는 기업주치센터가 생겨가지고 기업주치센터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로 해서 타격받는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봐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이쪽 강산구에 걸쳐 있는 주요한 산업지대에 공장들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선 가장 타격을 받는 것들이 수출기업들이에요. 수출기업들은 일단 수출기업의 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영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격리를 또 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품을 선적 보내는 것도 힘들고 가서 영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타격이 좀 발생하고 또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달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안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중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들이 뭐 보름 정도 쉬게 되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니까 공장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기업은 또 그런다 치는데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거의 저녁에 식당에 손님이 있는 식당들이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잘 된데 극히 소수 몇 군데만 손님들 와글와글 하는 거 보이고 대부분 나머지는 손님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서 시간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 테이블 손님만 받고 영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건 지옥 같은 것이죠. 마음 아프네요, 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 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소상인들 가게들이 식당이나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이렇게 이사 또는 폐업 문 닫히는 것들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아졌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광산구가 우리 기업주치센터와 함께 강산구 경제 거버넌스를 하나 만들어냈던 경제 있어요. 거버넌스. 네. 코로나에 대한 백신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 방역도 필요하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강산 경제 백신 회의라고 해가지고 경제에도 백신 주사를 맞추듯이 그렇습니다.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광산구청을 포함해서 경제 단체들, 기업들, 또 소상공인 단체들 모든 강산구에 있는 관내 기관들이 싹 다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극복하자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였죠. 그래서 무려 1년 넘게 14가지의 정말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시즌을 오늘 마치고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시즌 2로 다시 넘어가서 활동을 하자 해서 시즌 2 발표식을 이 장소에서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제 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흡족스럽고 앞으로도 더 큰 발전과 더 큰 이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분한테만 너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네, 이제 김영집 부총장님이 한번 또 최백은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번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까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들이 전국 도처에 많을 거란 말입니다. 강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1% 희망대출을 해가지고 큰 은행이 아니라 동네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이런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계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대출해서 위기를 최소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1% 희망대출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 사례가 되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 여러 곳에다 그것을 권장하고 또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로 이 모범 사례가 되었었는데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최백은 교수님께서 보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 지역 경제들이 어떻게 좀 나아가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두 분 선생님이 지역에서 워낙 열심히 또 전문가로서 활약들을 해주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요. 제 이제 외부자의 시선으로 좀 얘기를 드린다면요. 제가 이제 뭐 지역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지역별로 좀 이제 그런 차이들은 있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 광주에 이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좀 돌아오게 이왕이면요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좀 지금 민간 기업들이 전통적인 업종에 굉장히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연하면서 얘기했듯이 플랫폼 사업분들 좀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민간 사업이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고 지역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지역 자체를. 지역 자체를. 예. 근데 이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제3섹터에 해당되시는 부분들이 그 플랫폼을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데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거기에 이제 참여시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어쨌든 간에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려면은 소비자도 보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일단 이 지역에 있는 플랫폼이 근데 이 플랫폼은 지역의 공적인 영역들이 어쨌든 준공적인 영역들이 중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유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요. 지역 공유 플랫폼을 만들자. 그랬을 때 지역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맘카페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맘카페들이 참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생산한 것을 시장을 통해서 유통시킬 때는 유통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유통 비용을 그러니까 뭐 한 20 내지 30%가 나간다고 할 때 그 20 내지 30%를 맘카페에다 이렇게 홍보해 주는 소비로 연결시켜 주는 데다가 그걸 넘겨주자 이거죠. 유통 비용에 해당되는 그 20 내지 30% 부분을 지역 화폐로 주자 이거죠. 네. 공공기관에서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콘텐츠 공급도 해야 됩니다. 자기들 정책도 거기다 가야 되고 그러면 그게 좀 정착이 된다면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그 지역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1%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경기도에서 기본금융을 500만 원까지 도입한다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데 이미 그걸 사실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광주시는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런 희망 자금을 해준다 하더라도 무슨 사업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아니면 그냥 그것이 소모되고 버리고 말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속에서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건 새로운 사업거리 잠깐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사람도 성장을 합니다. 사람들도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인재가 축적되면요. 제가 항상 지방에 강연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대기업들 유치하려고 애쓰지 마라. 대기업들 안 온다. 여기 왜 와야 되냐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오는 데는 어떤 데 가냐면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인재가 있는 데 갑니다. 사람이 있으면 가요. 요즘은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광주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많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제 작용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지역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의 컬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골목 이런 작은 지역도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명소인 데가 있잖아요. 그런 다 자기 컬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러니까 저는 서울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큰 도시 흉내 내지 말고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거, 광주 인근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거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고 그걸 살려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뭐냐면 아까 했듯이 플랫폼의 정신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신뢰를 먼저 끌어내고 거기다 이익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이익부터 챙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플랫폼으로 가려면요. 그래가지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알려야 되는 거니까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로컬의 컬러를 좀 이제 회복시켜라. 좀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자꾸만 이렇게 다른 지역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 지역을 내부를 좀 들여다보자. 내부를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광주의 저는 미래는 결국은 광주의 사람들, 특히 청년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뭔가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역사회가 같이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가지고 청년들이 그러니까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요.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예. 저기
굉장히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이 잡고 있는 방향하고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가 사실 시즌2 발대식을 여기서 하면서 다음 시즌2의 주요 방향은 플랫폼이다. 아, 예. 그래서 그 플랫폼을 여러 개를 좀 만들어서 예. 특히 그 플랫폼을 공공에서 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하자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쉽게 예.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추진할 때 예. 많이 좀 도움을 좀 더 아유, 주셨으면 제가 좋겠다는. 제가 도움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네, 플랫폼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아, 있기 예.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한번 열심히 또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특히 이제 청년의 문제였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광주의 문제는 청년들이 유출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좀 예. 심각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청년들 인재들을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주장했던 기본 주택 또 그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금융 예.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그것 좀 설명 간단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단은 그 수도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수입을 보게 되면 한 250만 원 안팎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수도권은 굉장히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특히 주거비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광주에 그러니까 오게 하려면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주거 비용의 압박은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료로 공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좀 그래 어쨌든 간에도 일정 비용 주거 비용을 좀 이제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청년들한테 저는 기본소득도 그냥 전액을 줄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재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연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그러니까는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르바이트만 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줄일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청년들이 관심사가 만약에 생겼을 때 자기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희망자금 같은 걸 연결을 시켜주고요.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주지 마시고 좀 길게 해서 이자만 좀 갖게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광주에 오게 되면은 광주에 있게 되면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기회는 내가 좀 어쨌든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요. 수도권과 차이나는 메리트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다른 걸 맞아요. 생각을 못 해요. 꿈을 위해서 예. 올라갔다가 꿈을 잃고 오는 경우가 예. 정말 많습니다. 근데 광주에 가게 되면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동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최소한 이 그 생계를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이 되게 되면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애들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외부 출신들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 가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주에서 뭔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저는 좀 끈기 있게 좀 지켜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단기간 내 막 실적을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믿어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이런 부모 심정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왜 그러냐면요. 20대 청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요. 20대 때 그러니까 자기가 정규직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면요. 거의 절망적인 생각들을 해요. 30대 가가지고는 더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들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아이들이 뭐냐면은 그 20대 벗어나기 전에 뭔가를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시도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곳이 광주라는 것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년의 입장으로 들었을 때도 사실 수도권이라서 청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기회가 많다고 그렇죠. 하길래 찾아가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주 특히 광산구에 기회가 많다라는 소식이 접해지면은 청년들은 바로 마음을 또 우회를 해서 광산구를 더욱더 좋고 따뜻한 고향처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지금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서울에 갔을 때 기회가 만약에 4개인데 광주는 지금 2개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기회가 4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2개뿐이 없다 하더라도 그 2개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채우게 해주자 이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면은 그거 할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주거 비용,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의료 비용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이요. 기본적인 거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왁자지껄 많이 있잖아요. 지역 상권도 살아나요. 그리고 문화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보게 되면요, 의외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을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자기들이 발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지금 이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강주도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지자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의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뒤에서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그 산업 정책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좋은 인재를 여기서 양성해서 여기서 정착하는 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좋은 인재를 양성을 해서 다 이렇게 서울 수도권으로 가버리면 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청년 지역 정착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이제 교육부의 지침에는 없는 그 지역사회 혁신본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와 산업 생태계가 연계될 수 있는 예. 이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까 창의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있잖아요. 병목 현상, 막혀 있는 거. 청년들이 앞으로 나가는 데니까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주는 것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기성사회가, 기존 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뭐 교수님이 얘기한 지금 나 교수님이 얘기한 것에 저는 뭐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청년들 앞에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 이제 졸업자에 대해서 이제 일경험 드림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한 6개의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학생들과 이제 거기에 각각에 있는 중간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면 사회적 경제 중간 조직이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학생들하고 그 중간 기업이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서 6개월 동안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그 최저임금, 생활임금 정도 수준의 그걸 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그중에 많은 학생들이 정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걸 인식을 못 하다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조금 개발을 해서 지금 하나 한번 하고 있는데, 이제 아쉬운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많은 그 청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이랄지 본질적인 문제, 내가 여기서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주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제가 듭니다. 또 하나만 좀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지역에도 이제 교육청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학교를 기존의 제도권 교육에서 교육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미리 그러니까 교육 단계에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이제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요. 교육 과정을 지금 우리 현재 제도권 교육은 뭐냐면 입시 중심의 교육이잖아요. 근데 각 교육청들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혁신 교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려면은 자기의 이제 적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적성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걸 적성으로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되게 보게 되면 뭐 축구나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적성은 아니죠. 적성은 아닌데 그 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할 때 사실 선생님들이 그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지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그것을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되면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걸 해결한 성취감을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진 애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도 창업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익숙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권 교육에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 가는 거를 아무래도 이제 초점에 놓다 보니까 그건 제도권 교육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지만은 별도로 그러니까 아마 교육청들에서 아마 혁신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초, 중고등학교 과정부터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을 그러니까는 미리부터 시켜야지만이 대학 다닐 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창업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역량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비슷한 그곳이 아, 예. 광주시 교육청 산하에 또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푸른 꿈 창작학교라고 해가지고 예. 그 기존에 있는 60개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예. 나는 기타를 배우고 싶다. 나는 조리 음식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대안적인 교육을 이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적은 차원에서 보면 그 직업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큰 차원에 보면 창조적 인재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시행 단계에 있는데 아무튼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더 넓어져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아주 그냥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청추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 주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가지가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을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들을 프로젝트로 만들었는데 강주에는 이제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주관이 돼서 그냥 학생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사회 혁신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대학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대학고 고등학교, 대학은 각 대학에 있는 학과에 있는 우리 그 학생들하고 각 고등학교에 있는 그 주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그 부분들을 배워가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창의적으로 그 부분들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저는 있잖아요. 그 만약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예. 그냥 방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찰하고 걔네들이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라 이거. 어차피 그렇죠. 예. 걔네들 방치해버리면 떠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들이 자기 관심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점 저는 이 소위 말해서 멘토십 프로그램이든 뭐가 되든 간에 어떤 기관이 가든 간에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세 분의 대화를 제가 듣고 있으니까요. 세 분 다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찐이다, 정말 진심이다라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이고 청년들이 앞으로 저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키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기성세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특히 이 지역사회는 이런 지금까지 말한 이런 변화들을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강연에서도 최 교수님께서 2000년대 이후에 제조업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광주, 특히 광산구는 또 지역이 제조업에 또 특화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대전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업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강주가 이제 새로운 미래 산업을 개발해서 AI를 특화를 시켜서 가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우리 강주 같은 경우는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스마트 전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죠. 그게 뭐냐면 이러한 그 변화의 그런 과정을 아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점핑을 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기업들이 그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해서 그 기회를 찾고 그 부분 속에서 사업을 열어갈 수 있고 등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기업들 차원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그걸 지탱해 줄 수 있고 연장해 줘서 그분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20, 30대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을 이끌어왔던 50대, 60대 이상의 분들하고 서로 대화가 잘 안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그런 인재를 정말 중요한 소중한 인재들을 키우고 저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랄까 또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형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리 지역사회가 받아들이게 한 좀 포용사회라고 할까요? 넓게 서로가 안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상생의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할 필요도 있고 대강 대부분 현재 중소기업인들은 나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스마트화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버리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큰 어려움이 또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돕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술적인 서포트 같은 것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에서 좀 지역의 중소기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수출행 소개하면서 중요한 변화가 올해 이제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주력 대기업들이 맡았었던 주력 품목들이 수출이 2018년도보다 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총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성장이 굉장히 약진이 보여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주목할 것은 농수산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같은 경우도 하는데 거기서는 저는 뭘 가냐면요. 지역사회 같은 경우 청년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건 이거는 받아들이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대신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해 그러니까 굉장히 국격이 올라가면서 국가의 매력도가 많이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담당했던 상품들을 이걸 좀 이제 세계화 시켜야 되는 거죠. 세계 시장을 놓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청년들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농산품하고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증가해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요. 근데 그거를 뚫어줄 수 있는 건 청년들이에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거 못합니다. 못해요. 해외 시장 개척이 못해요. 현실적으로. 감각이 없죠. 예, 감각도 없고 그러고 그런 걸 못하는데 청년들은 그런 걸 쉽게 풀어나가요. 굉장히요. 의외로. 보다 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변화와 맞춰서 하려면은 청년들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런 제안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뭐냐면 내가 아주 지분을 나눠주는 거죠. 청년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월급 몇 푼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중소기업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톡 옵션 같은 것처럼 너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분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자기 사업도 땡기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 제조업 중소기업도 살고 예? 그리고 우리 파이를 키우는 거죠. 파이를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청년들하고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결국 고부가 가치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청년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 거 뛰어나요.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전통 제조업과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네.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제조업의 서비스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 제조, 판매까지 여기에서 거래 비용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한국의 어떤 문화를 재해석하고 거기에 청년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새롭게 막 예를 들어서 달고나 같은 경우도 과거의 가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생존의 상징이네요, 지금. 이제. 근데 새로운 부분에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들을 제품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품에다가 문화 콘텐츠를 이제 덧칠하는 건데 네. 그건 청년들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요. 기존의 제조업 사장님들은 그거 절대 못해요. 스토리텔링을 부여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존에 제조업만 하시던 분들은 그런 게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몰라요. 그리고
문화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그걸 너무 잘한다고. 맞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없던 것을 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없던 것을 청년들이 또 잘 만들어내는 장점이자 무기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그 청년 인력이 중요해서 아마 그 부분 토론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화제 하나 좀 바꿔서 네네네. 편하게 어, 말씀하세요. 이제 그 우리 지역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 같이 꿈을 좀 이룬 것 같아요. 이렇게 생산 또 노동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이렇게 해서 뭔가 꿈이 실현되고 살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은 답은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노만 생기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현재 문제는 이게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공정 경제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서 제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원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청년들의 어떤 공정 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386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러니까는 기성사회의 소위 개혁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하고 갈등이 좀 저는 보여요 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라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막 이제 분노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소위 386으로 상징되어지는 기성세대들은 그걸 좀 이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저는 기성사회들이요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성사회지만은 기성사회들이 그 동안에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구조적 불평등, 그 다음에 사회 연대 이런 것들에 좀 관심 가져라. 우리 때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살았는데 니네들은 왜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살고 앉아 있냐 이러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위선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이기라고 그렇게 교육시켰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키워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훈계질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기본소득이 됐든 기본급이 됐든 간에 그동안에 굉장히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한테 그 기득권을 그러니까는 기득권이 근데 굉장히 불공정한 기득권이라 이거예요. 반칙에 의한 기득권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좀 그러니까는 좀 완화시키고 해소시키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공정성 강화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한테 그게 그러니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경제 기본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저는 이 공정 경제를 좀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한테 그나마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제 20세기가 아니라 저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세기에 어떤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21세기로 전환을 해 나가는 것인가 그런 과도기적인 고민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신 것 같고 그 큰 예가 청년이 되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1세기 저희가 정말 급발전하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코로나 가 오게 되면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21세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희 코로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언택트잖아요. 네, 비대면 경제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그 시장 역시 그에 맞춰서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 저는 최근에 본 게 자동차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지역 시장도 그에 맞춰서 플랫폼의 변화가 생겨나고 앞으로도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지역 광산구의 비대면 플랫폼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플랫폼은 하나의 장소예요. 네. 장소고 그 안에 있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조정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력을 느끼게 계속 이렇게 매력적인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촉진자가 있는 거고요. 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장소 주변에 있고 그 장소의 수요와 공급. 과거에는 기업이 공급을 하고 가게가 수요를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수요를 어떤 공급자도 컨텐츠를 공급하는 데 외곽에 있는 거고, 그 수요를 하는 사람, 그 컨텐츠를 사는 사람들도 외곽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은 플랫폼에서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가치가 교환이 되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게 상존하는 것이 플랫폼의 기본 개념입니다. 실은 이제 이런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살 수는 있는 거지만, 그 통계적으로 그렇게 몇 %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예, 예, 플랫폼이 어느 정도 되었냐라는 걸 측정하기는 어렵고, 이제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축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산구에서도 대부분의 행정 과정들을 디지털화 시켜 나가는 데이터 처리과가 있어가지고 그 상당히 많은 정보량을 축적을 해서, 예를 들면 시민들의 안전이랄까 교통망이랄까 또는 학교 교육 문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다 분석하는 그런 기법까지는 이르렀어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산업단지에서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 금융회사들도 금융회사의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만듭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 기능을 넣으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일반적인 제가 보기에는 이 시민들이 생활하는 분야는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사용하거나, 또 집안에 있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 기기들이 일종의 이제 그런 네트워크 제한형 이렇게 가전제품들로 방을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플랫폼 사회를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나가는 과정. 그래서 저희 광산구 기업주식센터는 우체국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저 우체국 쇼핑몰을 광산구관을 만들었어요. 광산구에 있는 이런 소상인들이 손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가 되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도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기왕에 있는 그런 그 플랫폼화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겠고, 아까 같이 새롭게 그런 데이터나 또는 디지털화된 기반을 통해서 앞으로 더 확장을 좀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수치로 정확히 이렇게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비대면 사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굉장히 앞당겼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모든 사회 시스템이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나 기업들에 있어서 편익도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구할게요. 네. 팬데믹 이전에도요, 네. 경제의 디지털화 플랫폼은 진행되어 왔었잖아요. 네. 단지 팬데믹으로 그게 좀 가속화가 이제 되는 계기가 되는 것뿐이고, 지금 저는 이제 그 이 상태가 방치가 되면요, 지역 상권 붕괴는 굉장히 저는 눈앞에 두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만약에 플랫폼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면요, 아직 우리 미국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되게 되면요, 오프라인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다 문 닫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마다 지역 공유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지역 공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거기 참여자들의 그러니까 이익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공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그러니까는 어떻든 간에 그런 걸 파괴시키기 전에 이 유통업체들을 지역에서 파괴시켜 만든 것들이. 빨리 그걸 대체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이 오프라인의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그래서 지역 공유 플랫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 주축은 저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청년일 수밖에 없어요. 네. 청년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세대들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막으려면은 빨리 그러니까는 지역사회가 그러니까는
이 공유 플랫폼으로 플랫폼 기반을 그러니까 조성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경제 생태계 변화, 지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았는데요. 지역 사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이자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응원도 좋고요. 소개하지 못했던 뭐 위기 극복의 팁이 있다면 덧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최백은 교수님부터 하실게요. 예, 우리 광주 하게 되면 광주형 일자리가 굉장히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브랜드인데 저는 광주형 플랫폼을 좀 만들기를 제안하고 싶어요. 광주형 플랫폼을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연대의 정신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나오고 그리고 협력이 나오고 그러려면 또 언제 뭐냐면 연대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가 가려면 광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 간에도 어쨌든 연대와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존의 업종을 대게 하는 것들이 그 기성사회라면 기성사회가 청년들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는 같이 그러니까는 자유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광주형 플랫폼에다가 담아낸다면은 저는 광주가 대한민국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지 부총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첫째가 이제 공정한 경제를 좀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것 같고 또 지역 경제나 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강주에서는 강주형 플랫폼을 제안하셨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제안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니까 이걸 실제로 만들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제를 안고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실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국난에 처했다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서로 상생과 연대를 위한 노사 상생에서부터 비롯해서 온 국민이 협력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이런 어려움들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이 플랫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받는 유형의 플랫폼을 온라인에서 또는 현실 공간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또 골목 상권에 있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꼭 함께 모색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몽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큰 담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한국의 파국의 길이냐 아니면 신세계의 길이냐라고 하는데 그 파국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 파국의 길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초금융화라고 하는 달콤함에 기업이나 이런 시민들이 빠져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부분들이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고 그러지만 그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세계는 지금 새로운 혁신성장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혁신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역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반을 두어서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면 어렵지만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해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저는 젊은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강주가 청년인들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오고 싶은 이런 지역으로 탈바꿈한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도 거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광산경제아카데미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광산경제아카데미는 2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계실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에 대한 광영과 좌담으로 구성돼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 저는 광산경제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MC 신현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